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과학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즌2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오면 이상할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잘하니까 돌아왔겠죠. 네, 과학에 못다한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교과서, 이론 위주다 보니까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번 시즌2에서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10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과학자들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과학도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과학자들의 대결 구도까지는 아니지만 매 편마다 어떤 과학자들이 등장할지 왜 이런 조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꽤 재미있는 과학자 중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과서에서 자주 보던 과학자들의 조금은 생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계속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망의 첫 편! 누구로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많지만 시즌2 시작은 꼭 이분들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롤모델이자 과학대중화의 두 거인으로 시즌2 시작합니다. 자, 금으로 도금된 LP판입니다. 판에는 The Sounds of Earth, 지구의 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LP판 이름은 골든 레코드. 인류가 우주로 보낸 외계 지성체를 향한 유리병 편지입니다. 유리병 편지 아시죠?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내 이야기를, 개인적인 걸 잔뜩 적어서 보내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55개국의 인사말, 고래 울음소리, 천둥소리, 클래식 음악도 들어있고요. 다양한 인종의 어린이, 숲, 인간 해부도 이런 이미지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LP판이 외계 생명체에게 도달해서 우리가 보낸 의도대로 재생될 확률을 높게 보는 과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인류의 꿈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를 향한 어떤 과학자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이런 걸 우주로 보낼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칼 세이건입니다. 칼 세이건은 아마 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학계 부동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칼 세이건이 쓴 30권이 넘는 저서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에 이 책과 13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가 동시에 세상에 나오면서 전 세계에 천문학 붐이 일어납니다.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는 칼 세이건이 기획하고 대본도 쓰고 출연도 한 건데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 1억 4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기록이죠. 평소에 우리가 천문학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코스모스가 얼마나 인기였냐면 사람들이 스몰 토크로 천문학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한잔하자. 뭐하니? 야, 너 코스모스 봤어? 야, 기가 막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평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망원경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천문 동아리 같은 게 생겨났고요. 사람들이 천문대를 보러 다니고 학생들이 우주과학자를 장래희망으로 적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천문학자 분들도 코스모스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는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을 수여합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 말고도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중에 에덴의 용이라는 책은 언론인들이 수상하는 퓰리처상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방송계의 에미상과 언론계의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만큼 과학을 대중에게 가깝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지만 과학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심지어 관심을 갖게 하고 좋아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칼 세건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칼 세건이 썼던 소설을 보면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SF 소설인데 칼 세건은 이것도 성공을 했어요. 1997년에 나온 콘택트라는 영화의 원작이 칼 세건의 소설입니다. 칼 세건이 쓴 콘택트를 보면 외계에서 온 신호를 해석하려는 과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칼 세건이 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세티 프로젝트라고 칼 세건이 1984년부터 주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 생명체의 전파를 캐치해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와 컨택트하는 걸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칼 세건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는 믿지 않죠. 네, 사실 저도 믿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99.99999%의 확률로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납니다. 이 말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칼 세건이 콘택트에 쓴 명대사입니다. 어쨌거나 외계 생명체에도 진심이었던 칼 세건 덕분에 과학계에도 이 분야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칼 세건을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전문 작가로만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칼 세건은 과학계의 업적도 많이 남긴 진성 과학자입니다. 30년 정도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쳤고요. 논문을 무려 600편이나 썼습니다. 특히 외계 생명체와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일종의 우주 생물학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너무 잘생겨서 연기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배우처럼 과학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상대적으로 과학자의 면모가 덜 알려진 거죠. 야, 과학도 잘해, 글도 잘 써. 거기다 글도 정말 감동적이야.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목소리도 좋아. 야, 그야말로 문이과 통합형 인재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칼 세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칼 세건은 1934년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른들한테 별이 뭐예요? 물어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이다. 이런 시원찮은 답변만 들은 거죠. 그래서 칼 세건은 도서관에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코스모스 책에도 나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로마에 의해 전부 불타버렸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이렇게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을 항상 끼고 살다 보니까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무려 16살에 대학에 입학했고요. 25살 때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문위원이 됩니다. 야, 젊을 때부터 굉장한 커리어를 갖게 된 거죠. 칼 세건은 나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무인 우주 탐사선에 많은 관여를 했는데요. 보이저, 메리너, 파이오니어, 갈릴레오, 바이킹 이런 잘 알려진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죠. 그중에 태양계 경계에 가 있는 보이저호가 현재까지 가장 멀리 간 탐사선입니다.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으로 처음 표현한 것도 칼 세건입니다.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을 보고 쓴 표현인데요. 이 사진을 찍자고 우긴 것도 칼 세건인데 그 당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주 탐사 다 돈이거든요.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탐사 목적과 별 상관도 없는 지구를 굳이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찍을 이유가 없어요. 또 괜히 잘못했다가 태양 방향에 있는 지구 쪽을 보다가 장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대가 심했는데 칼 세이건은 아니 세금으로 우주 탐사를 지원한 납세자들한테
사진 한 장은 보여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득했고요. 기어이 지구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구가 선명하고 멋있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할까요? 그건 바로 칼 세이건이 이 사진에 대해 남긴 글 때문입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정말 명문입니다. 고작 이 한 도트도 되지 않는 작은 점 위에서 왜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지 않을까? 왜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보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인류애가 정말 큰 과학자였어요. 이제 칼 세이건이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칼 세이건이 우주 연구에서 남긴 업적을 마저 보겠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키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화성을 인류가 살 수 있게 만들어서 100년 안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이런 테라포밍,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지구처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를 무려 196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성이 아니라 금성을 테라포밍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성은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랑의 비너스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1950년대 초반만 해도 금성이 뜨겁다는 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960년 칼 세이건은 금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랑 다르게 섭씨 4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뜨겁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무인 탐사선이 직접적인 증거를 보내오면서 칼 세이건의 주장이 뒷받침됩니다. 금성이 뜨거운 이유는 금성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온실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금성의 온실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서 원시 조류들이 산소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금성에 조류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대기 환경을 바꾸자. 그럼 생물도 살 수 있을 거다 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후에 금성에서는 어떤 미생물도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뭐 행성이 금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칼 세이건은 1973년엔 화성도 테라포밍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화성은 금성이랑 정반대로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역으로 화성에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자, 이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나사가 받아들여줍니다. 어렵긴 한데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금성은 너무 뜨거워. 근데 화성은 조금 쌀쌀하지만 견딜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화성 개척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칼 세이건이 제안한 방법으로 화성에 가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소폭탄을 사용해서 많은 양의 얼음을 한꺼번에 녹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방사선 피폭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뭐 아무튼 방법은 다르지만 칼 세이건이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훌륭한 과학자이자 뛰어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칼 세이건만큼 대중이 과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해준 분이 또 있습니다. BBC 자연 다큐에 많이 나오시고 영국에서 기사자기까지 받으신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도 계시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콕스나 닐 타이슨 등 훌륭한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칼 세이건과 함께 소개해드릴 과학 커뮤니케이터 정말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입만이 형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칼 세건이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마음의 울림으로 과학을 전파했다면 리처드 파인만은 비유와 유머를 통해서 과학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파인만은 칼 세건보다 16년 전에 똑같이 뉴욕시에서 태어났는데요. 20대 중반의 교수가 된 천재입니다. 교수 생활의 대부분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줄여서 칼텍이라고 하죠. 칼텍에서 활동했는데요. 1965년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부분 60살쯤에 받는 노벨상을 47에 받았으니까 초년부터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알 수 있죠. 이분도 책이 많습니다. 특히 현장 강의가 재밌기로 유명해서 강연을 녹음해서 책으로 낸 것들이 많은데요. 코넬 대학교에 있을 때 했던 강연을 책으로 엮은 물리법칙의 특성 시리즈는요. 영국 BBC 채널로도 방영돼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는 3권의 책 시리즈도 유명한데요. 첫 번째가 고전역학, 두 번째가 전자기학, 세 번째가 양자역학에 대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물리학 전공자들한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궤도의 물리학 강의도 시즌 1 때 했으니까요. 파인만의 영어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강의 권해드립니다. 파인만은 자전적인 책도 다른 과학자보다 꽤 있는데요.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이게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남이야 뭐라고 하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자유분방하고 장난을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됐을 때는 학교 근처에 숙소를 잡지 못해서 나뭇잎을 덮고 자려고 했다가 교수 체면 때문에 참았던 적도 있고요. 개가 발자국 냄새로 사람을 찾는 것 같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기어다니면서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어릴 때 얘기가 아니고요. 성인이 된 이후니까 상당한 자유인이셨죠. 그럼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과학계의 키워드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아주 복잡한 계산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도 보통 컴퓨터보다 처리 기능이 뛰어난 고성능 컴퓨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도 몇백 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이나 신소재를 개발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래 기술 전쟁의 핵심이 양자 컴퓨터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컴퓨터의 개념 처음 제시한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1981년 파인만은 MIT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분명 양자역학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양자역학적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연을 좀 더 정확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파인만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보통의 컴퓨터로는 양자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인만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비트, 즉 0과 1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파인만은 이미 정해진 결과값을 갖는 비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큐비트를 사용한 컴퓨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비트는 0과 1 중에서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 계산하는데요. 큐비트를 쓰면 중첩된 상태로 동시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계산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생긴 것부터 미래스럽죠? 1940년대에 나온 애니악처럼 조금 무서운 느낌도 있습니다. 애니악도 50평 규모의 30톤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좋은 컴퓨터를 손바닥에 놓고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도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겠죠. 그런데 파인만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사랑받은 데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개념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파인만은 어려운 개념들을 최대한 흥미롭고 쉽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떳떳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의 강연을 보면 정말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설명에 대한 파인만의 집념은 결국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줬는데요. 파인만은 노벨상을 뭘로 탔을까요? 바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는 도형으로 양자전기역학이라는 걸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생긴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물질인 전자와 반물질인 양전자가 만나서 감마선을 만들고요. 그 감마선이 다시 물질인 쿼크와 반물질인 반쿼크로 바뀌고 반쿼크가 다시 글루온을 방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미시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 이론인데요. 파인만 이전에는 우리가 전기와 자기현상이라 불리는 것들을 이런 양자역학이랑 잘 접목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게 좀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파인만이 쉽게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파인만이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다이어그램을 만든 거예요. 파인만은 이걸 강의 중에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공개를 했는데 그 순간에 강의실에서 야, 박수가 터져 나올 만큼 과학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딱 봐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야, 대박이다 진짜. 그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듣고 하면 좋겠지만 물리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을 그저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낸 것도 식당에서 동료가 장난으로 던진 접시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만약 전자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했던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재의 머릿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학생들의 눈높이, 대중의 눈높이에서 과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챌린저 참사의 원인을 밝혀냈을 때였습니다. 1986년 1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7명의 우주비행사가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단이 만들어졌는데 리처드 파인만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문제가 아주 사소한 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챌린저호의 연결 부분에 사용된 오링, 즉 원형 고무 패킹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링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고무의 특성상 탄력성을 잃어 딱딱하게 굳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로켓을 발사할 때 연료가 새어나와서 로켓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리처드 파인만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데이터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청문회장에 고무링과 유리컵, 얼음을 갖고 와서 얼음물에 고무링을 넣고 힘을 줘서 당기는 실험을 했어요. 차갑게 언 고무링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이렇게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준 덕분에 대중은 챌린저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고무는 차가워지면 굳어. 이거 하나로 정리해버린 거죠.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 세이건과 리처드 파인만에 대한 아주 몇 가지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이 두 사람이 과학을 세상에 알리는 데만 몰두한 것 같죠? 하지만 틈틈이 운명적인 사랑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분들도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바빠서 연애를 못한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심지어 먼저 칼 세이건 무려 3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아내 린 마골리스. 네, 이분은 세포의 진화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던 대단한 생물학자고요. 두 번째 아내 린다 잘츠만이라는 예술가였는데요. 방송 시작에 보여드린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에도 그림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는 린다가 칼 세이건의 아내였는데요. 프로젝트에서 선곡에 참여한 다른 여성 앤 듀류안이 나중에 칼 세이건의 3번째 아내가 됩니다. 뭐 약간 좀 2번째 아내와 3번째 아내 사이에 양자역학적인 중첩이 좀 있는 것 같죠? 네. 하지만 관측하는 그 순간에는 그 아내만 사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 마지막 아내인 앤 듀류안은 칼 세이건의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앤은 세이건이 인생의 중요한 업적을 남길 때마다 함께했습니다. 앤이 무려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PD였거든요. 책도 둘이 여러 권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코스모스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책 서문에 앤을 향해 이런 헌사를 남겼습니다. 광대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같은 시간, 같은 행성 위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시공간 플러팅이죠. 역시 과학자 중에는 천문학자가 가장 낭만적인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은 끝사랑이 가장 유명하다면 리처드 파인만은 첫사랑이 가장 유명합니다. 파인만도 결혼을 3번 했는데요. 네, 결혼을 한 3번쯤 해야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결혼을 이분도 3번 했다는 거예요. 파인만은 15살 때 1살 어린 알린이라는 여성을 처음 만납니다. 그 뒤로 몇 년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알린이 결핵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결핵이 치료도 어렵고 전염성도 높다 보니까 파인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파인만은 시한부 연인과 둘만의 결혼을 올립니다. 알린은 결혼식 직후에 요양원에 들어가는데요. 파인만은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서 아내를 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4년 만에 알린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파인만은 그 이후로 바람둥이같이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요. 죽은 알린에게 보냈던 가슴 아픈 편지가 파인만 사후에 개봉되면서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위로하고 돌보고 싶습니다. 죽은 당신은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신, 우편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좀 찡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마저 열심히 했던 두 과학자. 이 둘은 평생 사랑뿐 아니라 과학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과학의 가치를 무엇이라 생각했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 과학을 널리 알리려고 한 것일까요? 먼저 칼 세이건이 쓴 책 악령이 출몰하는 세계를 보면요. 과학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음모론부터 초능력, 점성술 이런 유사과학을 믿는 반지성주의를 악령이라고 칭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칼 세이건은 이렇게 유사과학이 힘을 얻게 된 이유가 과학이 대중화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모르니까 쉽게 선동된다는 거죠. 세이건은 결국 속이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과학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은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다. 즉, 칼 세이건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힘이 과학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학을 대중화시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인 거죠. 칼 세이건과 리처드 파인만은 결이 좀 다른데요.
리처드 파인만은 무슨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거룩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과학 강연을 했던 것도 주입식 교육에 거부감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방식의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브라질에 과학 강연을 하러 갔을 땐 정부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도 브라질의 과학 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교과서의 실험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서 암기 위주의 교과서라고 질타한 거죠. 파인만은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스스로 탐구하는 힘을 기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학은 인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파인만을 훌륭한 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과학자였고 과학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칼 세이건과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두 분이 너무 달라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야, 나는 칼 세이건 쪽이야. 나는 리처드 파인만 쪽이야. 누가 더 좋은지, 내 스타일인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두 분 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마음의 소리를 한번 따라가면요. 칼 세이건이 좀 더 제 취향입니다. 임만희 형, 미안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야, 궤도님은 어떻게 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요. 칼 세이건의 말로 이 자리에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아직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사랑이다.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제 마음, 칼 세이건 마음. 부디 과학을 좀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자강두천이죠.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